상당히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그냥 흐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표 자료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인물의 숫자, 기술적인 정량적인 숫자들을 좀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거기 나와 있는 참고 문헌과 숫자들을 참고해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원 부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뭐 이미 다 앞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로에너지 건물을 얘기할 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 건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제 좀 이따도 보겠지만 제로에너지 건물의 정의는 건물에서 소비하는 양이 분모가 되고요. 건물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생산하는 양이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을 생산하는 양만큼 똑같이 해버리면 결국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또는 건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총 에너지 중에서 열과 전기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큰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략 봐서 한 30에서 35%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 콘센트 플러그부하고 취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에너지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양이 완전 제로 에너지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둘 필요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완전히 탄소가 제로가 되는 건물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도 상에서 두 가지가 빠진 항목에서 몇 등급을 취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완전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또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거는 과연 우리나라 건물, 특히 주택들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현재 쓰고 있느냐, 과거 20년 전에 얼마만큼 썼고 최근에 바뀐 단열 기준에 의해서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쨌든 뭐 건설사를 포함해서 제도적인 걸 맞춰서 등급을 따야 되겠죠. 뭐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어쨌든 법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을 뺀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5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5등급이라는 거는 전체 소비량 중에서 20%밖에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이제 완전 초입 단계가 되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5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과연 빠르면 2023년부터 공공 분양하는 것들은 시작이 될 거고 민간 분양은 25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시작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5등급 취득이 가능하냐라는 걸 일단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욕심을 내서 아까 이제 시범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4등급,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재 평가 툴인 에코 툴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조작을 해보면 한계가 어디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형 기술상에서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 에코 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영향력이 있는 요소 기술을 가지고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평가한 결과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기술을 많이 가져오고 우리나라도 또 뛰어난 기술들이 있지만 주로 유럽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기술을 가져오고 있죠. 특히 요즘에 유럽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어떤 완전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다른 지역, 다른 기후와 틀리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중장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가지는 특성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결국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패시브적인 사항들은 이미 단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 즉 패시브적인 걸로 저희가 대폭적인 10% 이상의 절감을 하기는 힘들다. 그럼 그 다음 분자를 가지고 뭔가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잠재성이 큰 것들은 태양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태양광을 어느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 큰 사실 하나 지금 현재 태양광을 올 앞서의 시범 단지도 보셨겠지만 어떤 단지는 메가 단위로 1메가와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등급제에서는 태양광을 가지고 1메가와트를 설치해서 생산을 하지만 정작 그거를 세대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생산은 되게 많이 하지만
등급제 안에 지금 5가지 항목의 플러그 부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공용 부하로 소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그만한 에너지가 전부 주관에 생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개통 연계가 불가능하고 판매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급제가 시작되면서 제도권 안에서 어떤 의무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현실과 그러니까 실제 소비량과 등급제 안에서의 소비량의 차이가 가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생산했을 때 주간에 생산하는 전기를 야간에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지검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패시브 액티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부적인 두 번째, 지금 이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부하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큼 차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그 밑에 있는 참고문도 두고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NRE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이제는 향후 5년, 10년 뒤의 것들이 아니고 2, 3년 뒤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이제 패시브 기술은 이미 제껴놓고 본다면 액티브 기술만 놓고 봤을 때 실내 안정성, 부하 대응성, 설치 여건, 성능 및 가격, 이게 정말 지배적이라는 거죠. 너무 이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당장 2, 3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 지배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걸 하나 일단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주택이 얼마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인데요. 사실은 2000년 당시에 제로에너지 건물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할 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쓰고 있는 데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략 유출을 해본 결과 제곱미터당 한 200kWh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쯤에 저희가 대전에서 한 24,000 가구 5개 단지, 난방 방식별 5개 단지에 대해서 24,000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성분별로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열과 전기가 어느 정도 구성비냐, 약 7대 3입니다. 이 구성비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열 기준 최근에 10년 동안의 단열 기준을 통해서 난방 에너지가 거의 대폭 줄었다. 그거에 반해서 나머지 급탕, 취사, 냉방, 조명 이쪽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200kWh가 지금 현재 보시면 여태 조사한 게 16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다 난방, 단열 기준에 의한 것들이고요. 최근에 단열 기준에 의하면 이 값이 약 120대로 떨어집니다. 한 100에서 100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급탕이나 나머지 것들은 놔두고 난방만 줄어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열 기준을 강화해도 난방을 줄어들 만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일단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넉스 건축 과장님도 보여주셨지만 세종에 있는 로렌하우스 사례입니다. 로렌하우스는 최근에 져졌고요. 단독 가구 60주택이 모여있는 집단 주거단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세대 전체에 대해서 센서를 다 설치를 해서 각각 그 가구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성분별로는 어떤 에너지가 소비되는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결과로 실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작년 가을에 있었던 한EU 제로에너지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봤던 160에서 보통 30평 주택 100제곱미터로 기준해 본다면 원단위가 한 1100 정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급탕부하 3000이 난방과 비슷하게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그 부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난방에 근접할 정도로 큰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평가 기준에는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제로에너지 주택이 가능하냐? 공동주택 이전에 단독주택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부터 17년까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4개 주택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뭐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죠.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패시브 하우스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자세한 수치는 이제 참고 자료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완전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에너지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고 벌써 5, 6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링한 데이터도 있지만 한전에서 고지되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가스가 공급 안 되고 전기로만 운영되는 주택인데 한전의 고지서로서도 완전 100% 플러스 에너지 주택으로, 일부 주택은 밸런스가 맞춘 제로 에너지, 나머지 3개 주택은 연간 한 400kWh를 플러스로 잉여해서 저축하고 있는 에너지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연간 실제로 에너지 비용은 하나 들지 않는다. 단 한전의 개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에 10,000원 정도, 1년으로 보면 한 13에서 14만 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서 상당히 쾌적한 상태로 플러스 에너지 주택이 지금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공동주택으로 가면 틀려지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제너지क 인증제에서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량을 최소화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량을 최대화해야 되겠죠. 순서로 보면 당연히 분모를 먼저 하고 분자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2에서 다룰 수 있는 항목을 해보면 결국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변수를 조작해 볼 게 별로 없어요. 단열, 창호, 기밀, 이 3가지가 가장 패시브에서 핵심이죠. 단열 기준이 이미 0.17이라 그러면 법규 사항에서 더 이상 줄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건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등급 창호 1.0에서 0.9 떨어뜨려도 1, 2% 거의 변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밀 성능은 6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드릴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액티브 중에서도 이제 설비적인 걸 먼저 보면 조명, 밀도, LED 당 써봤자 이것도 대폭적으로 줄이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보통 8 정도 넣고 있죠. 그 다음 전열 교환기, 보일러, 사실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액티브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열 부분은 오늘 이제 논외로 하고 태양광 부분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에코2의 변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에 있는 것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기준 모델 기본값이라는 것이고요. 전부 그런 변수 항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호 U밸류를 0.9에서 0.7, 그다음 조명률을 8에서 4, 창호를 특히 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4중창, 창이 4트랙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SHC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HC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 개수를 줄이는, 즉 뭐 진공창호를 쓴다든지 SHC가 높은 값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SHC를 0.7로 높여보는 형태의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많은 변수들을 크게 조작시켜도 10% 이상의 변화를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에코2를 가지고 더 이상 패시브 쪽에서, 즉 분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등급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은 분자에서 생산하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오늘 보신 지열이나 태양광 뭐 이제 그런 것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대당 대략 어느 정도 깔아야지만 5등급이 될 거냐라는 걸 거꾸로 이제 맞춰봤는데 뭐 한 세대당 700에서 800, 900와트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SH공사에서 발표를 하셨던 고덕강일 아파트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붕에 깔 수 있고요. 이제 외벽에 깔 수 있겠죠. 외벽도 불투명한 부분하고 발코니 하단부인 창호 부분에 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측벽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적용을 해본 겁니다. 해봤을 때 과연 5등급이 달성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요 다음 페이지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고덕강일의 케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열 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한 11% 정도가 기본으로 절감이 됩니다. 단 아까 계수를 말씀드렸듯이 지열의 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 1차 에너지 소요량이죠.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20%를 달성하는 것 중에서 지열이 11%를 담당을 했고요. 태양광을 지붕에 깔 경우 벽면의 일부, 창호까지 그리고 측면까지 해서 40kW, 70kW, 80kW, 100kW를 깔아 보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등급 그 효율을 보시는 것처럼 자립률이 27%, 36%, 44.7% 해서 지금 현재 고덕강일의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40% 넘었으니까 3등급, 4등급이죠, 그죠?
그거에 반해서 이건 이제 고동광인의 케이스고요. 일반 건설사진이나 다른 데서는 당연히 지열 시스템을 적용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테이블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 지역 난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밑에는 지역 난방도 아니고 일반 가스 보일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해서 5등급 달성이 가능한지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옥상에 40kW 정도를 깔면 지역 난방이 같은 경우는 22.56%로 5등급 아파트를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난방이 들어가는 데서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일단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냥 일반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40kW 설치해 가지고는 15.4%로 이거를 넘기 위해서는 한 70kW 이상을 깔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충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당장 2025년에 시행을 한다 하면 5등급의 턱걸이 하거나 하는 그 선상에서 일단 갈 수는 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 말씀드리면 일단 싱가포르 같이 1년에 6개월은 남향, 1년에 반은 북향인 그런 기후가 아니고 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그런 데처럼 고위도 지방이 아니고 우리는 30에서 35에서 38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의 특성은 뭐냐? 여름철 하절기에 태양 고도가 상당히 높아서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발전량이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태양열 시스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냉난방과 부하가 크게 걸려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난방부하가 엄청 크게 작용하는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특성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할 때 벽면과 지붕에서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대한 밸런스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주간에 주로 생산하는 것들을 야간 사용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주야간에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는 분배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으로 오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도시 과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음영에 의한 발전량이나 태양열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림인데요. 단독주택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이게 만약에 20층이라 그러면 그 지붕을 20분의 1로 분할해서 써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주택하고 틀리게 공동주택은 완전 제로 에너지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고층으로 갈수록 더더욱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창면 적비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열관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벽체 열관료율 0.15인 거에 반해서 1등급 창호도 1입니다. 거의 7배 이상의 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면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제로에너지 등급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지붕 보통 100제곱미터 30평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요. 공동주택 20층짜리 공동주택 가지고 지붕을 가지고 단위 세대 안에 태양광 생산 용량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만 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10kW 정도는 가뿐히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kW당 1,400kW 생산한다고 보면 1년에 14,000kW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봤던 실측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충분히 플러스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오른쪽에 계산해 놓은 하단부에 있는 걸 보시면 지붕과 벽체에 아무리 설치해도 세대당 2.5kW 정도, 즉 플러그 부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밖에 안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20층 기준이지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림자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이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몇 번 여기 이제 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 A, B, C, D, E라고 나누는 건 뭐냐? 지붕이나 제일 최상층을 100% 그림자가 앉은다고 봤을 때 이런 배치 유형에 따라서 그림자가 10% 간격으로 봤을 때 이런 조닝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기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어디에 얼마큼 설치하느냐 그림자 영향을 가지고 하는 스타디를 했었고요. 이번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평균치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큰 단지의 지구 단위 규모 단지를 하나 전체 평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있는 노은지구라고 하는 한 15년 된 개발된 지 15년 되는 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11개 단지로 돼 있고요. 건물은 총 110개 동입니다. 아파트 동이. 그리고 세대는 한 7천 가구 되는 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영률에 의한 것들을 많은 통계, 분모치를 가지고 모수를 가지고서 평균을 내본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 4단지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지, 평수가 가장 작은 단지에 대한 계산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조닝을 4개 존으로 나눴을 때 하부존하고 상부존하고 그림자 비율이 최대 한 50%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그림자 비율이. 하지만 전후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밑에 존은 30% 정도 음영에 의해서 덜 발전하더라. 중간 존은 한 15%, 상부 존은 뭐 한 5% 이내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결국 전체 평균, 맨 앞동에 있는 건물들은 그림자가 하나 안 지는 걸로 가정하고 요 4단지에 대한 얘만 본다 그러면 전체 발전량의 한 10% 정도가 더 발전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발표를 못 드리지만 저희가 7,000세대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파트 지구 단위로 봤을 때 그림자 때문에 얼마큼 덜 발전된다라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 앞으로 향후 통계 잡을 때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주간에만 생산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베란다 태양광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한 300W짜리 한 장 설치해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쓰는 양만 하고 버릴 건 버려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붕에 설치해서 만약에 소요되는 데가 없으면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향후에 등급을 5등급을 받거나 4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PV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공용부하에 지금 쓰고 있지만 공용부하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단지에서 몇 % 정도 되느냐 하나, 그리고 그 공용부하 중에서 주간에 사용하는 거가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 되느냐 하나, 이게 큰 이슈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그 조사했을 때 전체 단지 부하에서 공용부하가 몇 % 정도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2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간하고 야간, 공용부하의 주간하고 야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뭐 설명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만 주간에 쓴다. 따라서 우리 단지에서 공용부하가 한 100인데 생산하는 게 태양광을 생산하는 게 100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70 정도는 버려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많게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일반적인 얘기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플러그 부하하고 취사 부하가 지금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빨리 신중하게 해야 된다. 태양광을 생산하면 더 할수록 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큰 양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태양열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된다. 태양열에 대한 고민들은 같은 면적을 쓰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발된 PVT 지별기, 즉 태양광과 태양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지별기에 대해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 제도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변에 있는 상가에 쓸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분산 전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REC나 PPA나 상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에 개통 연계 시설을 해서 주간에 낳는 전기를 개통에 저장했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가용 PPA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한전에 팔거나 주변에 팔 수 있는 이웃 간 거래가 빨리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문제지만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에너지에 대한 것도 시급히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